여러분은 흡혈귀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할리우드 영화나 싸구려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것은 섬뜩하고 불편하며 너무나도 실제하는 진실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정부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시체를 사냥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게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극비 문서고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군의관들이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무덤에서 되살아난 존재들을 묘사한 피와 공포로 쓰인 문서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저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보전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인물을 의도적으로 괴물로 둔갑시켜 지금까지도 입에 담기 꺼려지는 충격적인 비밀들을 은폐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 공작이었다면 말입니다. 왜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미쳐 날뛰며 사랑하는 이들의 무덤을 파헤쳤을까요? 단순히 집단 히스테리였을까요? 아니면 흡혈귀라는 누명이 권력 장악과 잔혹한 재산 강탈의 완벽한 명분이 되는 냉혹하고 비정한 계산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약속컨대 이것은 단순히 밤에 듣는 흔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신화의 피 묻은 흔적을 따라가는 대규모 조사이며 그 신화가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괴물이 그동안 관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흡혈귀는 허구이며 고딕 소설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로 통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 역설적이고도 완벽히 문서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1732년 유럽이 과학과 이성을 드높이던 계몽주의 시대의 한창일 때 막강한 오스트리아 제국 정부는 세르비아의 한 마을로 공식적인 군 의료위원회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살인이나 반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시신을 발굴하여 망자들이 흡혈귀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대 군의관 요한 풀위킹거가 이끄는 위원회는 무덤을 파헤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술에 신선한 피 흔적이 남아있는 썩지 않은 시신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빈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대 가장 위대한 강대국 중 한 곳의 공문서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무서운 예시야기 모음집이나 또 다른 공포 영화의 분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의 탐정소설에 가까운 대규모 역사적 조사입니다. 우리는 왜 피를 마시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토록 만연하고 끈질기게 이어져 18세기의 이성적인 군의관들과 관리들조차도 망자 사냥에 진지하게 매달리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 죽음, 그리고 미지에 대한 인간의 깊은 두려움이 어떻게 세계 문화사상 가장 강력한 괴물 중 하나를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괴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미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경이로운 보편성과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위해 돌아오는 망자에 대한 생각은 수천 년의 시간과 바다로 단절된 수많은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메르의 악마, 그리스의 라미아, 슬라브의 부르달락, 루마니아의 스트리고이, 이 모든 존재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화는 고대의 의식에서부터 현대 도시의 전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이하고 적응하며 놀랍도록 끈질긴 문화 바이러스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잠시 21세기를 벗어나 이러한 두려움이 태어난 세상으로 떠나봅시다. 17, 18세기의 동유럽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의 공기는 짙고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낮에는 축축한 흙냄새, 굴뚝 연기, 가축 우리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 익숙한 향을 풍깁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워지고 창문과 문에 걸린 마늘의 톡 쏘는 냄새와 최근 누군가 죽은 집에서 풍기는 유향의 희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향이 새로운 음표처럼 떠오릅니다. 소리 또한 달라집니다. 낮에 떠들썩함은 긴장된 침묵으로 바뀌고 오직 마루판의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의 불안한 짖음 또는 굶주린 신음처럼 들리는 바람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다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밤에는 등잔의 희미한 불빛 아래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살아있는 듯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창밖의 모든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단순히 나뭇가지가 아니라 망자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문 아래로 스며드는 차가운 외풍은 무덤에서 불어오는 얼음 같은 숨결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한 죽음이나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들고 창백해지며 기력을 잃어가고 목에 이상한 자국이 발견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진단은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결핵도 빈혈도 아닙니다. 흡혈귀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흡혈귀가 외부인이 아니라 어제의 이웃, 친척 또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에 담긴 두 가지 핵심 코드를 습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죽은 시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슬라브인들의 세계관에서 이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 부정하고 잘못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살자, 술주정뱅이, 마법사, 세례받지 않은 아기 또는 폭력의 희생자 등 이들은 모두 사후 세계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젖은 돼지 어머니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은 두 세상 사이를 떠돌며 살아있는 자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생명력을 빼앗으려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망자는 영혼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 옛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물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절대적으로 투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계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정 순간이나 특정 장소에서 얇아져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얇은 장막이었습니다. 공동묘지는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밤은 단순히 하루 중의 시간이 아니라 저편 세계가 이편 세계로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전염병, 가축의 죽음 또는 흉작도 자연적인 사건들의 연쇄가 아니라 그 장막 너머의 적대적인 세력의 직접적인 침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로를 열어준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잘못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비유에 다다릅니다. 흡혈귀와 관련된 모든 신념과 의례는 본질적으로 비과학적인 시대의 영적 및 위생 안전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마을 네트워크를 감염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미생물에 대해 모르지만 그 결과는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셧다운됩니다. 그들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조상들의 수세기 동안의 경험입니다. 시스템 스캔은 항상 최근에 잘못 죽은 시신으로 밝혀지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제거는 바로 그 섬뜩한 의식입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물풀에 나무 말뚝으로 꿰뚫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물 파손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흐트러진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흡혈귀에 대한 공포는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소할지라도 완전한 세계관의 일부였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인간은 자연의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살아있는 우주의 작은 일부였으며 이 힘들은 존중과 엄격한 규칙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규칙, 특히 죽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흡혈귀는 이러한 재앙의 가장 선명하고 소름 끼치는 구현체였습니다. 지역적인 미신을 전 유럽적인 공포로 전환시킨 시발점, 즉 그 촉매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과 특정한 장소였습니다. 18세기 초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의 국경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피와 공포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최근 터키로부터 탈환한 세르비아와 같은 영토는 불안정한 지역이었으며 군 주둔지와 조상들의 법규에 따라 살아가는 마을들이 공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쟁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전염병이 고대의 신화와 결합하여 진정한 괴물이 탄생하기에 이상적인 영양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기다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동력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커져버린 한 가지 특정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르놀트 파울레라는 이름의 세르비아 농민의 이야기입니다. 1726년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메드베자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군 복무 중 흡혈귀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위협을 물리쳤다고 주장했지만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지 몇 주 후 마을에서는 일련의 불가사의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빨아들이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르놀트 파울레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당시로서는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개념이 탄생하여 평범한 흡혈귀를 대륙적 규모의 위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농민들은 파울레가 단순히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자들은 감염된 피를 마신 후 죽으면 스스로 흡혈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을 괴롭히는 단일한 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퍼져나가 온 마을을 그리고 어쩌면 온 세상을 파괴할 위협을 가하는 초자연적인 역병이었습니다. 감염의 매개체로서의 흡혈귀, 즉 최초 감염자로서의 흡혈귀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으며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의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아르놀트 파울레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나중에 오스트리아 관리들의 책상에 놓이게 될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썩지 않았고 눈, 코, 귀에서는 신선한 피가 흘러나왔으며 손톱과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본 그들은 그의 심장을 물풀에나무 말뚝으로 꿰뚫었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 후 망자가 큰 신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시신은 목이 잘리고 불태워졌습니다. 그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시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인 1731년 전염병은 새로운 힘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파울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마저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효과를 낳았습니다. 오래된 의식이 소용없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바이러스는 파괴되지 않고 그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는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실용적인 군인들로 구성된 지역 오스트리아 당국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농민들의 미신 탓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공포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경지대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계몽된 빈의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장교들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관청 서류에 공식적인 어조로 쓰인 흡혈귀 보고서는 미치광기의 헛소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접수되었습니다. 공포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국은 그 위협을 믿지 않더라도 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례 없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요한 플위킹거가 이끄는 바로 그 공식군 의료위원회를 메드베자 마을로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르놀트 파울레의 이야기 덕분에 보잘것없던 발칸 지역의 민속 인물이 믿을 수 없는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골 마을의 허수아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유럽 전역의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파리의 살롱에서는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흡혈귀는 신화가 아닌 설명이 필요한 문서화된 현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은 숨을 죽이고 제국 의사들이 저주받은 세르비아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기다렸습니다. 뱀파이어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한 지역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단순한 무질서한 히스테리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실상 뱀파이어 사냥은 광기에 휩싸인 폭도들의 난폭한 학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하고 거의 법률적인 절차였으며 완벽하게 정교화된 사회적 기제이자 일종의 망자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상을 이처럼 핵심적인 은유로 바라볼 것입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만의 단계와 논리 그리고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갖춘 일종의 긴급 대응 프로토콜로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섬뜩하지만 효과적인 공포 관리 기술입니다. 이제 엔진룸을 열어 익숙지 않지만 천재적으로 설계된 기계를 탐구하는 엔지니어의 열정으로 이 거대한 장치의 속내를 들여다봅시다. 모든 것은 비명과 쇠스랑이 아니라 조용하고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갑니다. 처음에는 이를 신의 뜻이나 흉년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죽음이 연속되고 병든 이들에게 창백함, 쇠약, 밤중의 질식 같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 즉 최초 감염자 찾기가 발동됩니다. 공동체의 기억은 최근의 죽음들을 샅샅이 뒤지고 의심은 거의 언제나 사후 원한을 품은 망자에게로 향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혹은 고해성사 없이 죽은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궐석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비난 선고와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시각화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과 사건 개시에 대한 허가, 비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웃들은 죽은 자가 꿈에 나타났다는 불길한 꿈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환자들의 가족들은 집 근처에서 발소리를 들었거나 창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합니다. 어떤 이는 아픈 사람의 몸에서 이상한 멍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실들이 모여 하나의 기소문을 형성합니다. 소문과 공포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공동체는 원로나 사제에게, 오스트리아 제국의 경우에는 지방 권력 대표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적 보복이 아닌 정당한 절차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시체 발굴, 즉 수사 실험입니다. 이것이 모든 과정의 절정입니다. 선택된 남자들, 대개 가장 용감하고 존경받는 이들이며 때로는 망자의 가족들까지 삽과 성상 그리고 주된 도구인 사시나무 말뚝을 들고 묘지로 향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의례적인 침묵이 지배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것은 송곳니를 가진 괴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매우 구체적인 일련의 징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분석해 봅시다. 첫째, 시체가 부패하지 않은 상태. 그들에게는 악마의 힘이 작용했다는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차가운 점토질 흙, 산소 부족, 혹은 시신 속 지방이 마치 밀랍처럼 변해 시체를 보존하는 비누화 현상과 같은 자연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입술과 관 속에서 발견되는 신선한 피의 흔적. 그들에게는 밤마다 사냥을 나섰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부 장기가 부패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액체 잔여물을 입과 코를 통해 밀어내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셋째, 자라난 머리카락과 손톱. 다시 말해 여기에 미신은 없습니다. 이는 피부가 마르고 수축하면서 생기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섬뜩한 주장입니다. 시체가 말뚝에 꿰뚫릴 때 신음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악령의 임종의 비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폐에서 압력에 의해 분출되는 부패가스의 소리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판결 집행. 증거가 명백해지면 유죄라는 판결은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자명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의례적인 파괴의 마지막 막이 시작됩니다. 망자의 심장에 강력한 한 번의 일격으로 사시나무 말뚝을 박아 넣습니다. 사시나무는 불결한 존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몸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목을 베기도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체를 완전히 불태운 후 재를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은 자의 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정화 행위이자
산자의 세상에서 망자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섬뜩한 모든 절차는 야만성의 발현이 아니라 사회 통제이자 집단 심리 치료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망자에 대한 재판은 사람들에게 혼돈에 대한 지배력의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결핵을 치료하지는 못했지만 공포를 치유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정복할 수 없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명확히 규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찾아내고 심판하고 파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는 질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뱀파이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잠시 초점을 매일 이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로 옮겨봅시다. 여기에 비극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의 통계적인 사실이자 실감나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18세기 세르비아나 왈라키아의 평범한 농부가 자신의 이웃 시체 발굴에 직접 참여할 확률은 평생 동안 공인된 의사를 한 번이라도 만날 확률보다 높았습니다. 의료는 도시와 귀족의 특권이었고 온 가족을 휩쓸어가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는 싸움은 스스로 손으로 해내야만 하는 혹독하고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예나 아드레날린을 위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위생 조치이자 총체적 위협에 맞서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짊어져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드라마의 이면에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메커니즘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역 사제나 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재판관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결정, 즉 무덤을 여는데 동의하는 부담이 바로 그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덕적 타협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망자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끔찍한 죄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구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분석하고 공포의 규모를 평가한 후 결국 자신의 권위로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 신성모독과 기물파손으로 간주될 만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광기에 휩싸인 무리를 필요한 의식을 수행하는 자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중요한 인물은 주술사 혹은 그들이 배둔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지식에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권력은 없었지만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실질적인 경험, 즉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망자와 올바르지 않은 망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말뚝은 참나무가 아닌 사시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으며 발굴 중에 읽어야 할 적절한 주문과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 섬뜩한 절차의 기술 전문가이자 최고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제가 영적인 허가를 주었다면 주술사는 의식의 기술적인 실행을 보장했고 이것이 없었다면 전체 작전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도 위험하다고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 즉 촌장, 사제, 주술사와 같은 인물들이 대규모 공포 속에서 사회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기틀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활동했던 위기 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잔인했고 그들의 방법은 야만적이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상황에 대한 통제감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깊이 현실화하기 위해 이 공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물질적이었는지를 어떤 설명보다도 잘 보여주는 놀라운 일상 속의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 체코 및 기타 슬라브 국가의 오래된 묘지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소위 뱀파이어 매장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망자의 목에 놓인 낫입니다. 이 섬뜩한 의식의 논리는 지극히 실용적이었습니다. 만약 망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려 한다면 낫의 날카로운 칼날이 필연적으로 그의 머리를 자를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단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일종의 덫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장례 의식 자체에 내장된 안전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이들을 묻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돌아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끔찍한 사실 속에 뱀파이어 현상 역사에서 인간적 요소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위험과 설명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한때 알았던 사람의 무덤을 들여다보고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 할지라도 혼돈으로부터 가족과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다듬어진 망자에 대한 재판이라는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이었고 신속했으며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범인을 찾아내고 그를 제거하여 공동체의 평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 폐쇄성 안에서 완벽했습니다. 외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732년 이 완벽하고 자급자족적인 시스템은 소화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도전은 무덤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에서 온 제국 육군 의료위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폭풍은 오스트리아 장교들과 의사들이 탄 마차가 세르비아의 메드베자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농부들에게 그것은 다른 세상에서 온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수세기 동안의 지식과 사시나무 말뚝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파우더 가발을 쓰고 수술 도구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의심할 준비가 된 빈 백지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례의 세계와 프로토콜의 세계라는 두 우주가 충돌했습니다. 농부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도 두려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힘과 약점의 변증법이 드러났습니다. 농부들의 의례가 가진 가장 큰 힘이자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던 그 단순성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 플루킹어 박사가 이끄는 위원회가 시신 발굴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농부들이 그 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시신, 피, 부풀어 오른 복부 등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명확한 유죄 증거였지만 오스트리아 의사에게는 차갑게 기록해야 할 비록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련의 증상일 뿐 즉각적인 화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은 마비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산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즉시 말뚝을 박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사들은 측정하고 무게를 재고 기록하기 위해 기다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시나무 말뚝은 메스와 충돌했고 메스가 승리했습니다. 믿음은 관료주의와 마주했습니다. 빠르고 정화하는 의례의 불길 대신 완만하고 고통스러운 해부가 시작되었고 이는 안도감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공포와 당혹감만 증폭시켰습니다. 시스템은 오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 도구인 절대적인 집단적 믿음이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반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의례의 목적은 뱀파이어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야기 자체를 묻어버리고 공포를 한 마을 안에 국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명한 보고서, 즉 비줌 앳 레페르툼이라는 제목의 보고 발견된 것은 정보 폭탄이 되었습니다. 건조하고 거의 과학적인 언어로 작성된 이 문서는 발굴된 무덤과 뱀파이어적 징후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문서는 빈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사본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메드베지의 뱀파이어는 런던, 파리, 베를린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미신에 불과했던 것이 유럽적인 센세이션으로 변했습니다. 신화를 없애려던 권위자들의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그것의 무게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두려움에 떠는 농부들뿐만 아니라 학술원의 학자들, 살롱의 귀족들, 그리고 커피숍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계몽된 이성이 어둠을 연구하고 분류하려던 시도는 결국 어둠을 몇 배나 더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정은 병 밖으로 나왔고 그 병은 제국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갈고 닦아온 고대의 방어 체계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립 속에 숨겨져 있던 그 힘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와해되었고 굳건한 믿음에 기반했던 그 힘은 의심의 물결 속에서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의식으로 지탱되던 옛 세계는 신문과 보고서가 지배하는 새 시대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루킹거의 보고서가 관리들과 편집자들의 책상에 놓이던 그 순간 계몽된 유럽 전역에 이 하나의 질문이 공기처럼 떠올랐습니다. 고대의 의식은 사라졌지만 그 의식이 억눌렀던 괴물은 마을의 악몽을 넘어 유럽 전역의 문제로 변모하며 생생하게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뱀파이어 광풍의 원인을 단순히 질병에 대한 공포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지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대안적인, 좀 더 냉소적인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공포 뒤에 종종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동기들이 숨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론은 뱀파이어 혐의가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의심받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노인, 마을에 새로 정착한 이방인, 약초 치료를 하던 여성, 혹은 단순히 괴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뱀파이어가 되었다는 혐의는 공동체의 불문율을 어긴 자를 사후에도 처벌하고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처럼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편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더욱 실용적인 이론은 경제적 배경에 주목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떼기의 땅도 귀한 가난한 농촌 공동체에서 홀로 지내던 부유한 농부가 죽거나 혹은 온 가족이 질병으로 몰살당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들의 땅과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죽은 이들을 뱀파이어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 가족 전체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좋은 이름을 지워버리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뱀파이어가 의례적으로 제거된 후 그의 후손들은 추방당한 자가 되고 그들의 재산은 경건한 이웃들에게 쉽게 재분배될 수 있었습니다. 무덤 속 괴물은 단순한 재산권 재분배를 위한 훌륭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뱀파이어 현상이 초래한 경제적 타격은 잔혹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해 볼까요? 오스트리아 황제가 농민에게 부과한 세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나마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곡식의 일부나 몇 푼의 돈을 가져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뱀파이어가 거둬가는 세금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확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할 사람을 앗아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노동력의 수가 절실했던 농가에서 성인 남성이나 여성의 죽음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뱀파이어의 저주로 여겨졌던 가족 내 결핵 전염병은 그 파괴적인 경제적 위력에 있어 어떤 화재나 약탈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잃는 것은 비극이었고 새로운 소를 사려면 수년 동안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가장을 잃는다는 것은 겨울 동안 온 가족이 굶주려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뱀파이어와의 싸움은 단순히 악과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이자 가장 끔찍한 대가, 즉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채권자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의식들은 숨겨진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머시 브라운의 유명한 사례처럼 뱀파이어의 심장을 태워 젤을 물에 섞어 환자에게 마시게 하는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미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행위이자 사회적 선언이었습니다. 심장은 생명과 인격의 중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태움으로써 공동체는 단순히 괴물을 죽이는 것을 넘어 전염병의 본질, 그 근원을 상징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개적인 정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파이어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권력, 돈, 그리고 상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밤의 흡혈귀 뒤에는 실제적인 사회 갈등, 경제적 투쟁,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깊은 의식적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덤 속 괴물은 전염병부터 자신의 탐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행을 떠넘길 수 있는 편리한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식 보고서의 흔적을 따라가고 겁에 질린 마을의 역겨운 공기를 마셨으며 죽은 자를 심판하는 끔찍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쳤고 심지어 그 냉소적인 경제적 배경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림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소문, 그리고 비극의 산더미 꼭대기에 서 있으며 이 높은 곳에서 마침내 전체적인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조사 실마리를 한데 모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왜 뱀파이어에 대한 믿음이 그토록 강력했을까요? 해답은 흔히 그렇듯이 복잡성보다는 놀라운 다면성에 숨어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단순히 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민담 속 존재도 아닙니다. 뱀파이어 현상은 인간 집단 지성에 기발하고도 무의식적인 발명품입니다. 이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첫째, 뱀파이어는 과학 이전 시대의 의학적 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즉 오늘날 우리가 결핵, 폐혈증 또는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마주했을 때 그들은 적에게 이름과 얼굴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뱀파이어가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증상들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약함, 창백함, 그리고 점진적인 쇠약. 그는 왜 질병이 한 가족 내에서 퍼지는지에 대한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죽은 자가 자신의 가족을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둘째, 뱀파이어는 사회 정의의 도구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비좁고 폐쇄적인 마을 세상에서 부유함, 반사회성, 추정되는 마법, 혹은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출신 등 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의심과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뱀파이어 혐의는 부적절한 사회 구성원을 사후에 처벌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하며 살아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공동의 위협 앞에서 단결하며 자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셋째, 뱀파이어는 죽은 자를 위한 변호사가 없는 세상에서의 법적 선례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굴착의식은 무질서한 린치가 아니라 자체적인 증거, 증인, 그리고 판결을 가진 준사법적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혼돈에 대한 통제력의 환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전염병 희생자들의 수동적인 고통을 능동적인 정의의 집행자들의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뱀파이어의 시신을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은 단순히 질병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죽음 그 자체를 물리쳤으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자신들의 규칙과 심판에 복종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뱀파이어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 탁월함은 송곳니나 피에 대한 갈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탁월함은 보편성에 있었습니다. 뱀파이어는 공포를 담는 완벽한 그릇입니다. 이 신화적인 용기에 전염병에 대한 공포, 이웃에 대한 공포, 신의 징벌에 대한 공포, 굶어 죽는 것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등 그 어떤 공포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덮어씌울 수 있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의학적, 사회적, 법률적, 그리고 종교적 현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이 바로 그의 불멸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부패와 질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세르비아 마을에 썩어가는 시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낡은 엘리트 계층의 타락과 성적인 유혹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세련된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우리가 심리적 번아웃과 유해한 관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변이하면서 각 시대의 주요 공포들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뱀파이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민속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거의 생물학적인 규모의 설계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어떠한 조건에서도 생존하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의 의식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문화적 바이러스, 즉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고 완성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뱀파이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괴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사실 괴물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갈고 닦인 그 어두운 표면에는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변치 않는 모든 공포가 비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범죄학이 도래하면서 뱀파이어는 먼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변해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유산은 너무나 강력하여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문화의 구조 자체에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얽혀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연결되는 결과는 법적, 의학적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18세기의 그 뱀파이어 공포는 법의학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비스메트 레페르툼과 같은 보고서가 빈과 다른 유럽의 수도에 도달했을 때 학자들과 의사들은 군인들이 묘사한 끔찍한 현상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신 사후 부패 과정에 대한 최초의 심각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조건에서 시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반이란 무엇인지, 왜 몸이 부어오르는지, 그리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상태인 가사 상태는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뱀파이어의 존재를 반박하려 노력하면서 과학은 죽음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결국 현대적인 사망 확인 및 검시 절차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날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신화들의 유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램 스토커가 창조한 뱀파이어의 고전적인 이미지는 문학, 영화, 그리고 게임의 무한한 이야기, 원천이 되는 원형이 되었습니다. 매혹적이지만 치명적으로 위험한 사회에 침투하여 내부에서부터 타락시키는 이방인 귀족의 모습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희생자들을 매혹시키는 연쇄 살인범에 관한 영화나 카리스마 넘치는 종교 지도자에 관한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 드라큘라의 새로운 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감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오래된 뱀파이어 전염병의 직계 후손인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 전체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더 미묘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높은 담장과 밤에 잠기는 육중한 대문을 가진 많은 오래된 유럽 묘지들의 건축적 결정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역을 떠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시대의 직접적인 메아리입니다. 심지어 언어 속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하거나 상사를 흡혈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문자적이고 끔찍한 원천을 생각하지 않고도 고대의 은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산의 주요 역설에 도달합니다.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썩고 혐오스러운 시체로서의 뱀파이어라는 원래의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왜곡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로 변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믿을 수 없는 변모가 일어납니다. 뱀파이어는 시골의 허수아비에서 비극적인 바이런적인 영웅으로 변모합니다. 그는 귀족적이고 교육받았으며 자신의 불멸과 고독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됩니다. 존 폴리도리의 소설에서 탄생하여 브램 스토커에 의해 완성된 이 새로운 뱀파이어는 괴물이라기보다는 빅토리아 시대의 금지된 욕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모든 점잖은 숙녀와 신사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은밀히 갈망했던 모든 것, 즉 거침없는 섹슈얼리티, 위선적인 도덕에 대한 반항, 영원한 젊음과 권력을 의인화했습니다. 육체적 부패에 대한 공포는 영원한, 비록 저주받았을지라도 삶의 매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듯 유럽 민담 속 가장 흉측한 괴물은 이제 세계 문화에서 가장 매혹적인 안티히어로가 되었습니다. 흡혈귀의 유산은 역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위협으로 믿어지지 않을수록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과학과의 싸움에서는 패했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훨씬 더 영속적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18세기 세르비아 농부 사이에 기술, 지식, 진보로 이루어진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위기가 닥치기만 하면 이 간극은 눈 깜짝할 새 사라집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운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세계를 덮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300년 전 메드베자 마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공포, 절박한 최초 감염자 수색,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빨리 퍼지는 소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황당한 음모론을 믿기 시작하고 공식 과학을 불신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겉모습뿐입니다. 집집마다 속삭이듯 전해지던 소문 대신 이제는 어떤 거짓도 단 1초 만에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옷을 입는 소셜미디어가 생겨났습니다. 우편 마차로 배달되던 보고서 대신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게시물과 영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작동 방식은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으며 두려운 위협에 맞닥뜨리면 인간의 의식은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구체적인 형상을 한 적, 악의적인 의도, 혼돈을 설명해줄 단순하고 명쾌한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수세기에 걸친 역사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가장 중요하고 비범한 교훈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흡혈귀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흡혈귀의 역사가 주는 핵심 교훈은 우리의 마음이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공백을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공백을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연하고 무의미한 비극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악의적인 죽은 자의 존재를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괴물을 창조합니다. 괴물과는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물은 찾아서 식별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결핵균의 심장에 미루나무 말뚝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 위기나 사회적 불의를 장작불에 태워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생양을 찾아 이방인, 마녀, 유대인, 흡혈귀 혹은 영향력 행사자 같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부을 수는 있습니다. 괴물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통제한다는 착각을 안겨줍니다. 이 기제는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흡혈귀를 계속 만들어내며 다만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악마화하여 그들을 절대 악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내부 문제를 전가할 수 있는 외부의 적을 찾습니다. 우리는 특정 사회 집단 전체의 낙인을 찍고 그들에게 사악한 음모를 뒤집어 씌웁니다. 괴물 제조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저 더욱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탐구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자 21세기를 위한 우리의 성찰입니다. 흡혈귀의 역사는 위대한 경고입니다. 흡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전염병은 몸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적을 찾기 전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물어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복잡하고 두려운 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아있는 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고통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싸움은 옳았죠. 이제 지적으로 대담한 시도를 해볼까요? 이 비극을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봅시다. 적이라 불리는 존재의 논리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물론 부패하는 시체에게 복잡한 문명이 있을 리 만무하죠. 하지만 그에게도 자신만의 비록 끔찍할지언정 진실이 존재합니다. 영혼 없는 괴물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희생자이자 이 이야기 속 최초이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극적 인물로 바라봅시다. 그는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서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차갑고 미동도 없는 몸 안에 갇혀 두꺼운 흙더미 아래 묻혀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빛도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스며드는 차가움과 단 하나뿐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감각, 바로 굶주림뿐입니다. 단순히 위장의 굶주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형이상학적인 갈증입니다. 온기, 움직임, 그리고 삶에 대한 갈망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무덤 같은 고요를 뚫고 하나의 부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에게 소중했던 이들의 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 그들의 숨결, 그들의 생명력, 이 모든 것이 얼어붙은 어둠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등대처럼 작용합니다. 무덤에서 움직이는 것은 악의적인 의지의 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기 위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 산란하는 연어처럼 강력하고 통제 불가능한 본능일 뿐입니다. 이 거울 같은 반영 속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칩니다. 우리에게 삶과 기쁨의 상징인 한낮의 햇살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 즉 그의 죽은 살을 불태우는 불길과 같습니다. 그가 떠나온 고향집은 감상적인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그를 미치게 하는 바로 그 온기, 그 생명력의 진원지입니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그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릇으로 인식됩니다. 그는 증오에서가 아니라 기괴하고 뒤틀린 형태의 사랑에서 그들에게 이끌립니다. 그것은 자신을 파괴할지언정 생명의 원천 곁에 존재하려는 필요성인 것입니다. 그에게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은 얼마나 야만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비쳤을까요? 이 존재가 겪는 문화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 그의 무덤에서 애도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삽을 들고 그를 땅속에서 파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한낮의 빛 아래서 미동도 없이 무방비 상태인 그를 지상으로 끌어냅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이 아닌 공포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문을 외치며 어떤 금속 물체와 나무 조각으로 그를 쑤셔댑니다. 그에게 이것은 정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기 없는 극한의 잔인한 행위입니다. 어제에 가까운 이들은 무자비한 처형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예측 가능성이 빚어낸 비극에 다다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던 흡혈귀가 왜 거의 늘 패배했을까요? 그의 모든 힘이 본능과 관습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굶주림과 본성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가까웠던 이들을 사냥했습니다. 그는 늘 첫 햇살이 비치면 자신의 무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의 힘, 즉 그 억누를 수 없는 이끌림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발명하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없었기에 그의 습관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흡혈귀 자신의 약점에 기반한 대항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낮에 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신의 집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알았죠. 그들은 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미루나무 말뚝이든 마늘이든 아니면 햇빛이든 말입니다. 그리하여 막강했던 적은 절망이 낳은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세기에 걸친 전통, 흔들림 없는 행동 양식, 그리고 원시적이지만 강력한 본능의 논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반면 한계에 내몰린 인간들은 괴물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교활하며 궁극적으로 더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심판 체계의 천재성은 그 단순함과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재성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도덕적 타협은 이 체계의 가동을 허락하는 즉 촌장이나 사제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그 선택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조상과 신의 성스럽고 변할 수 없는 율법, 즉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는 준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근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눈앞에서 시들어가는 어미들의 절규와 마을 전체에 침묵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산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에게 가장 중대한 죄를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무덤을 더럽히고 어쩌면 자신이 세례를 주거나 혼인 서약을 시켜주었던 이의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것이었고 그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이는 영혼의 일부를 태워버리며 영원히 선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즉 이름 없는 위기 관리자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봅시다. 처음에는 그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이며 교구민들을 구하기 위한 무섭지만 필요한 희생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도하며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책임의 무게는 그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고 그는 이 선택 앞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의식이 행해지고 놀랍게도 마을의 공포가 가라앉고 죽음이 멈춥니다. 체계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받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전염병이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검증되고 작동하는 도구를 가진 실용주의자입니다. 망설임은 줄어들고 결단력은 더 커집니다. 그는 잠재적인 흡혈귀를 생전에도 알아보게 됩니다. 은둔적인 면모, 이상한 행동, 잘못된 죽음을 주시합니다. 끊임없는 긴장과 재앙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더 강팍하고 의심 많게 만듭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에서 그는 공동체 전체를 구하기 위해 감염된 부분을 주저없이 잘라내는 외과 의사로 점차 변모합니다. 그는 사후 정의의 폭군이 되어 다음에는 누구의 무덤을 파헤칠지 결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재단, 즉 사회적 평온의 재단에는 불가피하게 희생자들이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진정한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희생자 중 한 명, 즉 외딴 곳에 살던 늙은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은둔적이었고 약초를 알았으며 주술로 가축을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을에는 이질이 돌았고 아이 2명이 죽었습니다. 겁에 질린 군중의 논리는 단순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연관성은 명백했습니다. 촌장은 아마도 마음속 깊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여인을 평생 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공포는 커져갔고 그는 히스테리를 멈출 빠르고 효과적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산자들의 평온을 위해 그 여인의 기억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파헤쳐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징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축축한 흙 속에서 시체가 잘 부패하지 않았던 것이죠. 판결은 내려졌고 집행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느끼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외롭고 이해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을 늙은 과부는 배신당하고 역사 속에서 지워져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적 기제의 천재성이 지닌 대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에 너무나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조사를 망자에 대한 린치 재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증오를 발산하고 오래된 안가품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손에 들린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가장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가 스스로 괴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군중에게 항소도 무죄도 없는 자신만의 심판을 내릴 권리를 주었습니다. 공동체 보호와 마녀 사냥, 정의와 야만 사이의 경계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통제의 환상에 대해 실제적인, 비록 사후적일지라도 인간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실용적이고 관료적인 오스트리아 제국의 세계가 발칸반도 마을의 고대적이고 의례적인 세계와 마주했을 때 그것은 평화로운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격렬한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두 가지 불안정한 시약을 섞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절대적인 믿음에 기반한 수세기 동안 농축된 공포가, 다른 한쪽에는 냉철하고 부식성 강한 합리주의와 회의론 용액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통합이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원시적인 공포 문화가 파괴되었고 그 재 속에서 완전히 새롭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는 말뚝이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었던 시골 사제의 권위가 믿음이 아닌 증거와 성경 구절을 요구했던 오기스텐 칼메 같은 학자 신학자들의 권위와 부딪혔습니다. 오래되고 단순했던 의례는 새롭고 복잡한 담론에 의해 마비되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부르달라크, 우피르, 스트리고이 등 향토적이고 익숙한 이름들이 신문에 대량으로 퍼지며 획일적이고 국제적이며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과학적인 용어인 뱀파이어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괴물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 속에서 놀랍고 기묘한 혼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혼종은 바로 과학적 뱀파이어였습니다. 이 존재는 아직 망토를 두른 귀족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썩어가는 시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르놀트 파울레 사건처럼 보고서와 논문에서 해부되듯 분석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학계에서 그 존재가 논의되고 습관이 분류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혼종은 미신과 절차, 공포와 현미경의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이면서도 불가능한 존재였기에 이는 계몽된 대중에게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혼종, 즉 세상을 사로잡은 문화적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문학적 뱀파이어입니다. 이 존재는 동유럽 민속에서 전해지던 육체적 부패에 대한 공포가 개인 숭배, 비극적 사랑, 그리고 세계적 비애를 특징으로 하는 서유럽 낭만주의의 맥락 속으로 편입되면서 등장했습니다. 백작 드라큘라야말로 뱀파이어 세계의 그레코 불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발칸반도 괴물의 피와 영국 귀족 바이런 경의 피가 섞여 흘렀습니다. 그는 시골 조상에게서 고대 저주와 피에 대한 갈증을 물려받았지만 문학적 창조자로부터는 매너, 지성, 부, 그리고 비극적 깊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폭발은 공포의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시골 농부에게 뱀파이어는 삽과 말뚝을 들고 공동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더럽고 악취나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옛 관습은 능동적이고 공동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이나 파리의 도시인에게 뱀파이어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새로운 고딕 소설을 읽으며 느끼는 즐거운 전율, 즉 오락이 되었습니다. 옛 관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공포는 상품이 되었고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용광로는 개인적 경험과 의식에 기반한 원초적이고 진정한 공포를 소멸시켰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생존의 문제에서 여가의 문제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어떤 시골의 망자보다도 무한히 복잡하고 매력적이며 위험한 불멸의 관념의 괴물을 낳았습니다. 이 새로운 혼종 뱀파이어는 더 이상 육체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영혼, 즉 숨겨진 공포와 은밀한 욕망을 정조준했습니다. 우리는 선전과 정보전이 20세기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뱀파이어리즘의 역사, 좀 더 정확히는 실제 블라드 체페슈의 역사는 15세기의 검뿐만 아니라 소문, 팸플릿,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가 무기가 되어 무자비한 정신 싸움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블라드 자신도 이 게임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논문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선전 방식은 훨씬 더 시각적이고 명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바로 절대적이고 단호하며 비인간적인 정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미디어 프로젝트는 바로 악명 높은 말뚝숲이었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의 군대가 왈라키아를 침공했을 때 블라드는 단순히 싸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끔찍한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로 잡힌 튀르크인들이 수도로 향하는 길을 따라 말뚝에 꿰뚫린 채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량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의 몸에 새겨진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기서 당신의 제국은 끝납니다. 이곳은 드라큘라의 땅이며 인간성의 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공포에 기반한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공작에서 살아있는 전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악마적인 존재로 의도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전에는 항상 역선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정보전에서 블라드의 주적은 튀르크인들보다는 트란실바니아의 작센 상인들이었습니다. 블라드는 보호주의적 법률로 그들의 수입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들은 그를 맹렬히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인쇄기라는 전례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역사상 최초의 흑색 선전 캠페인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블라드의 잔혹성에 대한 실제 사실들을 취해 그것을 우주적이고 악마적인 규모로 증폭시켰습니다. 독일 도시들에서는 드라큘라의 끔찍한 만행을 묘사한 삽화가 그려진 값싼 소책자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들에는 그가 말뚝에 꿰뚫린 시체들 사이에서 연회를 즐기고 사람들을 솥에 삶았으며 어머니들이 자신의 구운 자식들을 먹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책자들은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잔혹한 통치자가 아니라 사디스트, 정신병자, 지옥의 화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텍스트들에서 체페슈를 뱀파이어리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동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드라큘라가 희생자들의 피가 담긴 그릇에 빵을 찍어 먹었다고 주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의 선전 덕분에 역사 속 공작은 브람 스토커 이전에 이미 피를 빠는 괴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승자들에 의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언론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보야르 학살의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책자들에서는 이 사건이 순수한 광기의 행위로 묘사됩니다. 드라큘라가 수백 명의 보야르를 연회에 소집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작을 겪어왔는지에 대한 교활한 질문을 던진 후 답변을 듣고는 아무도 더 이상 통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두를 말뚝에 꿰뚫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버전에서 블라드는 오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미친 폭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루마니아 사료와 정치적 논리의 프리즘을 통해 본다면 그림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승자들, 즉 작센인들은 핵심을 침묵했습니다. 왈라키아의 보야르 귀족들은 국가의 주요 불안정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올리가르히들로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불만스러운 통치자들을 전복시키고 살해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블라드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배신적으로 살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광기의 발작이 아니라 잔혹했지만 완전히 합리적인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스만 위협에 직면하여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오열 제거 특수 작전이었습니다. 잔혹함은 실제했지만 동기는 가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한 버전은 물론 시체들과의 연회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흑색 선전은 역사적 진실을 이겨버렸습니다. 애초에 뱀파이어 사냥의 근간을 이루던 생각은 끔찍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방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었으며 실제 하는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무덤을 훼손하고 말뚝을 박고 불을 지르는 수단들은 끔찍했지만 공동체를 구하려는 목적은 사람들의 눈에 그것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감지할 수 없었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죽은 자들 중 누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중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목적은 더 이상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뱀파이어 사냥은 절박한 방어 수단에서 원한을 갚고 재산을 갈아엎고 눈의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하는 완벽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이자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균열은 두 가지 전형적인 인물, 한때 뜻을 같이 했던 두 존재의 갈등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늙은 시골 사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파묘의식은 끔찍한 죄이자 견디기 힘든 영적 트라우마이며 그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만 기도와 떨림 속에서 일을 행합니다. 그는 신성한 공포의 수호자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과의 대화임을 기억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젊고 실용적이며 야심찬 촌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뱀파이어 혐의가 공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떤 문제든 무사히 제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신성한 의뢰가 아니라 권력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부유하지만 모두에게 미움을 받던 방앗간 주인이 죽고 비옥한 땅과 젊은 미망인을 남깁니다. 장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아이가 병에 걸립니다. 촌장은 즉시 죽은 방앗간 주인의 소행이라고 공표합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봅니다. 겁에 질린 부모를 진정시키고 불편한 가족을 제거하며 빈 땅을 나누어 가질 기회 말입니다. 그는 사제에게 파묘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제는 아이의 증상을 보며 뱀파이어 병이 아닌 평범한 열병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어떤 징조도 보지 못하고 진정한 악의 차가운 소나기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죽은 자의 평화를 방해할 어떤 근거도 없다며 축복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촌장은 최종적인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는 바로 그 이념의 수호자를 거슬러 배신합니다. 그는 사제가 불결한 세력과 결탁하여 탐욕이나 비겁함 때문에 뱀파이어를 비호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비난합니다. 가장 어둡고 탐욕스러운 남자들을 모아 그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을 이끌고 묘지로 향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례적인 행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벌부대의 행진입니다. 기도는 술 취한 외침으로 바뀌고 신성한 두려움은 한몫 잡으려는 기대감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반갓간 주인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파묘 과정 자체가 희극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징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징후를 만들어냅니다. 수위에 있는 어떤 얼룩도 약간의 부풀어 오름도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을 막으려던 사제는 밀려나고 모욕당합니다. 그들은 경외심이 아니라 격분으로 말뚝을 몸에 박아놓습니다. 마치 그의 부유함과 융통성 없는 성격을 벌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괴물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체에 대한 린치 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촌장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의 미망인은 쫓겨났고 그의 땅은 학살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 나뉘었으며 병든 아이의 겁에 질린 부모는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혼돈과 싸우기 위해 수세기 동안 단련된 신성한 무기는 부러지고 일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천박한 몽둥이로 변질되었습니다. 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뱀파이어는 무덤에서 되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사는 탐욕, 질투, 그리고 타인의 공포를 자신의 목표 달성에 이용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고대의 의식은 믿음이 사라지면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신성한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비고 잔혹한 형식뿐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불태워진
뱀파이어의 재가바람에 흩날리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안실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충격을 겪은 사회는 결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고 일그러진 세상에는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패자는 삶과 기억에서 지워진 피고인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과 교회의 권위에 기반을 둔 옛 사회 구조 자체가 패배했습니다. 승리한 것은 영웅도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것은 냉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포의 물결을 타고 떠오른 새로운 엘리트. 그들은 바로 공포가 가장 가치 있고 전환 가능한 자원임을 깨달은 실용적인 촌장들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엘리트들은 옛 귀족 보야르들의 명문도 사제들의 영적인 직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단 하나, 위협 해석에 대한 독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의 전문가, 즉 망자 사냥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시작하고 멈춰야 할지 아는 위기 관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기이함이 단순한 별난 행동이고 누구의 기이함이 미래의 뱀파이어리즘의 징후인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죽음이 정상적이고 누구의 죽음이 의심스러운지 규정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뱀파이어 혐의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지속적인 저수준의 긴장 상태와 그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존 상태로 유지시키는 정치적 통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의 경제는 말 그대로 시체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이 있을 때마다 미시적인 재산 재분배가 일어났습니다. 흡혈귀와 그의 추방당한 가족의 집, 가축, 땅,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까지 산 자들 사이에서 재분배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 유인이 되었습니다. 흡혈귀 사냥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웃의 재산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잔혹한 복권, 즉 음성적인 경제 영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삶이 절박하게 가난했던 마을들에서 그 유혹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이렇듯 초자연적인 악에 대한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인 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생존자들의 심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승리자들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깊지만 억압된 집단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무덤을 훼손하고 어제의 이웃 몸에 말뚝을 박아 넣었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저지른 일에 대한 인식으로 미치지 않으려면 그들은 파괴된 적의 괴물 같은 본성에 더욱더 강하게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야만적이면 야만적일수록 흡혈귀는 더욱더 악마적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잔혹함은 믿음을 낳았고 그 믿음은 새로운 잔혹함을 정당화했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안식이라는 명확한 질서가 존재했던 옛 세상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잠재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례식은 불안의 원천으로 변했고 모든 질병은 의심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는 불신으로 독이 올랐습니다.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 그리고 누가 당신의 무덤에 삽을 들고 찾아올 것인가? 과거에는 혈연과 공동의 믿음으로 굳건했던 공동체는 이제 공동의 두려움과 공동의 죄책감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흡혈귀 히스테리를 겪은 사회는 더욱 폐쇄적이고 의심이 많아지며 잔혹해졌습니다. 그 사회는 살아남았지만 영혼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괴물들과 싸우는 법을 배웠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들의 가장 나쁜 특성들을 흡수했습니다. 그 사회는 어둠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둠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싸우면서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피와 두려움, 부러진 뼈대 뒤에는 단순한 히스테리, 그 이상의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 뒤에는 강력하고 통일되었으며 나름대로 정연한 철학 체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했던 중심 사상은 바로 우주적 질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과학시대 이전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우주는 무질서한 현상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된 살아있는 취약한 유기체였습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밭의 수확물과 달의 위상, 인간의 건강과 무덤의 온전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메커니즘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특히 죽음과 같은 경계의 상태에서는 규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동력 장치에 발생한 고장으로 전염병, 가축 폐사, 혼돈과 같은 시스템 전체에 불가피한 오류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흡혈귀 사냥은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주를 수리하기 위해 망가진 부품을 찾아 교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움직이는 지성적 원동력은 특정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공동의, 익명의 전통 수호자였습니다. 마을 사제, 원로 혹은 주술사와 같은 이들이었죠. 그들의 힘은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는 대신 그들은 조상들의 불문율을 간직한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우주의 최고 기술자였으며 수리 작업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뚝이 사시나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유다가 이 나무에 목을 매달았고 이 나무가 배신의 저주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봉인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외워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그레이 카디널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물리적 힘이 아닌 신성한 지식, 즉 우주 사용 설명서에 대한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대에 자기 폐쇄적인 의식과 믿음에 기반을 둔 철학적 교리가 젊고 공격적이며 엄청나게 자신감 넘치는 대안과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에 맞선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자식인 이성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사제가 아니라 의사들과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기도가 아니라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헤쳐진 세르비아 무덤의 가장자리에서 펼쳐진 근본적인 사상 논쟁이었습니다. 전통 수호자는 썩지 않은 시신을 보며 징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법칙이 옳음을 확인시켜주는 다른 세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주요 질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였습니다. 제국위원회의 의사는 같은 시신을 보며 단순한 증상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록하고 측정하고 분류해야 할 생물학적 현상이었습니다. 그의 주요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였습니다. 한 명은 신들의 뜻을 읽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자연의 법칙을 읽으려 했습니다. 한 명에게 말뚝이 박힐 때 망자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신음소리는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한 명에게는 부패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우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투쟁의 첫 단계에서는 이성의 교리가 승리했습니다. 당국은 농민들의 야만적인 의식을 금지했습니다. 라틴어로 쓰인 의사의 보고서는 국가의 눈에 전통 수호자의 수백 년 된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비쳤습니다. 공식 과학은 흡혈귀를 미신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로스적인 승리였습니다. 이성은 신화를 해부하고 반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신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시골 괴물을 유럽 대중의 빛 아래로 끌어내어 믿음의 대상에서 호기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8세기의 철학적 전투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주적 질서라는 사상에 기반을 둔 체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가 낳고 억눌렀던 괴물은 자유롭게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주 창조의 신성한 드라마의 일부가 아니라 세속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학에서 추방되었지만 문학으로 그리고 나아가 정신의학, 인류학, 사회학과 같은 과학 분야로 의기양양하게 진입했습니다. 그것을 낳은 철학은 죽었지만 그 자체는 불멸을 얻어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하는 영원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흡혈귀 사냥 체계는 국가가 이를 인정한 순간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군의관들의 보고서와 여제의 칙령은 그 체계의 최고의 승리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폐쇄적인 세계에서 태어난 이 체계는 외부 감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계몽된 이성의 차갑고 밝은 빛 아래로 끌려 나오자마자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그 어떤 악보다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보편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잃은 의식들은 신성한 행위에서 야만적인 무덤 훼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의심하는 자의 손에 들린 사시나무 말뚝은 정의의 무기가 아니라 그저 뾰족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체계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 요소인 집단적 확신이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가 사라지자 그 거대하고 강력한 유산인 흡혈귀의 이미지는 주인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미지를 차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조각조각 찢어버린 계승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 지식과 예술의 거대한 영역들이었으며 각자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고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시켰습니다. 그것은 괴물의 시체를 둘러싼 거대한 나눔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흰 장갑을 낀 의사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흡혈귀의 물리적인 몸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논리라는 메스를 사용하여 그것을 해부하고 모든 초자연적인 징후를 설명했습니다. 썩지 않은 시신이라고요? 그것은 비누화 현상입니다. 입술에 묻은 피라고요? 부패의 산물입니다. 관에서 나는 신음소리라고요? 가스가 빠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흡혈귀를 저주받은 망자에서 포르피린증, 혼수병, 결핵과 같은 일련의 의학적 사례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흡혈귀의 신비를 박탈하여 그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흡혈귀는 포르말린 병 속에 담긴 지루한 표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은 시인, 화가, 그리고 낭만주의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썩어가는 시체에 경멸적으로 등을 돌리고 그의 불멸의 영혼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감정의 진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추한 시골의 흡혈귀를 비극적인 바이런적인 귀족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의 성을 선물하고 벨벳 저고리와 세련된 태도 그리고 눈 속에 담긴 수백 년의 슬픔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흡혈귀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연민과 금지된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잿빛 현실에 대한 반항의 상징, 영원한 젊음과 금지된 열정의 구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독수리처럼 값싼 공포소설 출판업자들과 신문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몸도 영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차지했습니다. 순수하고 걸러지지 않은 센세이션을 말입니다. 그들은 과학적 설명과 철학적 깊이를 모두 내던지고 오직 비명과 송곳니 그리고 충격적인 세부 사항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화려한 표지에 담아 포장하고 그것을 손쉽고 값싸며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공포를 유흥제품, 장터의 유희거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위대한 계승자들이 제국을 나누고 있는 동안 유럽의 어딘가 외딴 곳에서 아마도 19세기 말에 진정한 아이디어의 마지막 계승자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진정한 사냥 이야기를 들었던 한 노인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오직 그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원시적인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고대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의 길을 막아선 것은 악마가 아니라 빛나는 단추를 단 경찰관이었습니다. 그의 무덤 개봉 시도는 신성한 행위가 아니라 매장지 훼손이라는 형사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미쳤다고 여겨져 체포되었을 이 노인은 바로 마지막 파편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실패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고대의 방어의식이 신성한 영역에서 범죄적인 영역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믿음과 두려움의 자식이었던 본래의 흡혈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강력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 자녀를 남겼습니다. 지루한 의학적 사례, 아름다운 문학적 영웅, 그리고 피 튀기는 싸구려 만화가 그것입니다. 유산 싸움은 끝났고 원본은 영원히 상실되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후 진정한 민속적인 흡혈귀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된 동면에 빠졌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설명과 공식적인 금지라는 두꺼운 층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는 품격 있는 사회에서는 입에 올리지 않는 어두운 과거의 수치스러운 미신, 즉 유령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교도 문서가 성인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양피지에서 지워진 것처럼 흡혈귀 신화는 새로운 계몽된 서사로 인해 문화적 기억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가장 외딴 마을에서 소수의 노인들만이 이해하는 소멸해가는 방언처럼 구전 전통 속에서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그는 죽었고 한때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보고서들이 그의 공식적인 부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 괴물이 완전히 죽었다고 여겨졌을 때 그의 재발견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소생시킨 것은 농부나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찾아내 빛으로 끌어낸 것은 차갑고 숨막히는 합리주의의 권태에 대한 해독제를 찾던 낭만주의 시인들이었습니다. 이성 숭배의 반기를 들고 일어선 그들은 열정, 신비, 고딕적인 공포, 그리고 이국적인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과 흡혈귀, 전염병에 대한 선정적인 소책자에서 그들은 완벽한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1819년 바이런 경의 주치의였던 존 폴리도리가 단편 소설을 썼고 이것이 죽은 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제세동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부활이 아니었으니 경악스러우면서도 천재적인 오독을 통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세르비아 한 마을에 흉측하게 썩어가는 시체에서 실제가 아닌 그들이 보고자 했던 환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진흙탕 같은 오물, 지독한 악취, 그리고 단순 무식한 본능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시체 위에 자신들의 이상을 투사했습니다. 비극적인 고독, 사회에 대한 반항, 영원한 고통, 그리고 귀족적인 창백함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괴물 같은 굶주림을 깊은 내면의 고뇌로 오인했으니 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의 오해였던가요. 이러한 오독의 과정은 세기 말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스토커는 천재적인 편집자였습니다. 그는 낭만주의자들이 빚어낸 귀족적인 틀에 실제 왈라키아 공작의 이름이라는 역사적 진정성을 더씹히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공포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 능수능란하게 녹여냈습니다. 그의 드라큘라는 단순한 흡혈귀를 넘어 빅토리아 시대 악몽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정숙한 영국 여성에게는 성적인 위협으로 영국 혈통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이국적 침략자로 그리고 구시대의 몰락을 상징하는 퇴폐적인 귀족으로 말이죠. 병든 이웃에 대한 시골 주민의 원초적인 공포는 제국의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는 흡혈귀의 유산이 또다시 재발견되었으니 바로 정신분석학자들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옛 신화를 또다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드라큘라를 괴물도 영웅도 아닌 억압된 욕망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보았습니다. 목을 꿰뚫는 송곳니는 그들에게 금지된 성행위의 상징이 되었고 관은 어머니의 자궁을, 피에 대한 갈망은 구강기 고착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흡혈귀는 과학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낭만주의자들의 손에서 재탄생한 뒤 정신분석학자의 소파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인류의 적이 아닌 가장 흥미로운 증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흡혈귀 신화라 부르는 것은 사실 이처럼 연속적인 오독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층층 파이와 같습니다. 원초적이고 진정한 괴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련한 잔상이 아닌 왜곡된 거울에 비친 그 반영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는 그들만의 흡혈기를 창조하며 그 안에 자신들의 공포와 희망을 투영했고, 매번 새로운 해석이 덧붙여질 때마다 우리는 한때 사람들을 삽과 사시나무 말뚝을 들게 했던 섬뜩하고도 단순한 진실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역설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으니 18세기에 계몽되고 합리적인 국가가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위협을 조사하기 위해 군사의료위원회를 파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300년이 흐른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고와 정보 접근성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같은 문제에 거듭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서 일어나는 죽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거대한 경제 붕괴, 전방위적 정보 전쟁, 그리고 가공할 만한 속도로 퍼지는 음모론에 마비될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의 반응은 당시 세르비아 농민들의 그것과 섬뜩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단순한 설명과 구체적인 범인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흡혈귀를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합니다. 정치적 반대자들,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 혹은 단순히 우리와 닮지 않은 이들의 얼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 복잡하고 두려운 우리 세계를 흑백 논리로 나누어 다시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 방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단지 감염 확산의 속도와 사냥 도구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시나무 말뚝 대신 캔슬 컬처가 귓속말처럼 퍼지던 소문 대신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게시물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풀 수 없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흡혈귀와 싸웠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그를 죽이고 논리의 메스로 해부하고 사실의 무게로 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으니 실제에 썩어가는 시체에 대한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괴물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진정한 불멸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개념을 미신이라는 연약한 감옥에서 해방시켜 문화라는 영원한 세계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를 물리적인 위협으로 덜 두려워할수록 그는 상징으로, 은유로, 우리 자신의 열정과 공포를 비추는 거울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를 파괴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그를 불멸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모든 시대는 괴물들을 낳아 그들과의 싸움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의 불행과 공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흡혈귀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들고 싸우고 물리치지만 그들은 새로운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인류와 그 그림자 사이의 위대하고 끝없는 춤입니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쫓아온 이 괴물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모든 것의 화신입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잔인함, 권력에 대한 우리의 갈증, 그리고 공포 앞에서 인간성을 잃는 우리의 능력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저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 그가 필요합니다. 이 장엄하고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역사, 이 끝없는 창조와 파괴의 순환을 바라볼 때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과연 괴물과의 이 영원한 춤이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의하게 해주는 바로 그 메커니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굴레이며 나선형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우리 안에 숨겨진 시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밖에서 새로운 적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비극일까요?